적응 형질의 식인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진화론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루이스 페트리마노비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연구 발표한 결과예요. 인간은 극심한 아사 상태에 빠지면은 식인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어떤 산이나 어떻게 인적이 드문 곳에서 조난이 돼버리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귀나 발가락, 손가락을 잘라먹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요. 이게 왜 이런 형태를 보이냐면요, 살아남기 위해서 갖춘 적응 형질이라고 하는 건데요. 적응 형질 좀 어렵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생물이 생명 유지를 위해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형태와 기능을 변화시켜서 그 환경에 적응해 가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폭넓게 보면 진화, 어떤 생물 진화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생존적인 식인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어떤 대규모 어떤 집단이 기근을 겪고 있을 때, 집단적인 기근 현상, 이럴 때 잘 보이고,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식인 행위라는 거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원초적인 어떤 인간의 본능,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에 의해서 행해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혐오감이라는 게 사라지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생각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배고픔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녁을 안 먹어서 배고파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러다 굶어 죽을 만큼 식량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겪을 수가 없을 겁니다, 거의 요즘에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평소에 생각도 해본 적 없는 식인이라는 걸 한다는 거죠. 왜 정말 가까운 이제 북한의 경우만 봐도 나라의 식량이 부족하니까 서로 잡아먹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뉴스에서 접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듯이 이게 이제 형질 적응이라는 거죠. 생존을 위해 평소에는 절대 할 필요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관련된 얘기가 이 사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례입니다. 형질 적응에 대해서. 1972년도에 여기가 이제 안데스 산맥인데요.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긴 했어요. 생존은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루과이의 럭비팀이었습니다. 경기를 하려고 비행기 타고 이제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조난됐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은요, 식량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72일간을 이곳에서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죠. 식량이 없었는데. 형질 적응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먼저 굶어 죽은 사람들을 잡아먹으면서 버텼어요. 자, 식인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인간의 생존에 정말 좋지 않죠. 인간이 종족 보존을 해야 돼요. 근데 인간끼리 동족 상잔을 해. 종족 보존이 언젠가는 이제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정말 안 좋은 거고, 법률적으로도 안 좋고 절대로 금지해야 되는 건데, 하지만 단기적인 위기 상황이라면은, 그죠?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굶주린 개인을 구하는 어떤 전략 중에 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런 거는 이때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인류의 역사상 이러한 어떤 위기 상황에서의 식인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 번 있었고, 아직도 행해지고 있다. 이것은 대신에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방식,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무사히 구조됐고요. 체포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식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라는 것인데요. 인간끼리의 이야기겠죠. 하지만 지금 이야기할 것은 자연 속의 카니발리즘,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동물들도요, 서로 같은 종족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마귀가 그렇죠. 사마귀는요, 이제 교미를 한 뒤에 암컷이 수컷을 물어서 잡아먹는 걸로 잘 알려져 있죠. 대표적인 겁니다. 교미 후에 수컷을 포식하는 곤충은 상당히 많아요. 거미가 또 있어요. 거미도 짝짓기 이후에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게 됩니다. 조류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류에서는 이제 자기가 직접 알을 낳았어요. 암컷이 알을 낳은 뒤에 어미가 자신에게 영양이 부족하다라는 현상이 오면요, 자기가 직접 알을 쪼아서
알을 먹습니다. 쪼아 먹어요. 파먹게 됩니다. 아마 이 현상은 새를 키우시는 분들의 대부분이라면은 아마 집에서 키우는 새에서 아마 새장 안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직접 쪼아 먹은 알들이 있어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새끼를 기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다음 수정란의 어떤 발육을 촉진하기 위해서 영양 보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극히 동물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것들이에요.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나한테 부족한 것을 메꿀 뿐입니다. 동물들에게는 뭐 윤리라던가 법이 없잖아요. 자, 방울뱀도 있어요. 뱀도 있는데 방울뱀의 68% 정도가요. 사산알, 그러니까 죽은 자기가 낳은 죽은 알을 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란 후에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족한 영양소를 먹는 거죠. 알을 먹는 어떤 카니발리즘 같은 경우는 동물들의 경우는 보통 영양분 보충을 위해서입니다. 뱀이 알을 깨고 나왔어요. 뱀 새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작은 형제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 중에 뱀들이 작은 형제들 중에 좀 이렇게 체구가 작거나 약한 형제들을 잡아먹어서요 식구를 줄인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대요. 입을 줄이는 거지. 쉽게 입을 줄여서 생존 가능성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더 많아지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자도 있어요. 사자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수컷 사자의 경우에는 암컷이 만약에 자기 새끼가 아니고 의붓자식이에요. 암컷이 이제 뭐 바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동물이 다른 수컷 사자랑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다른 그 수컷이 이제 의붓자식을 물어서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가 대를 이을 수 있는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또 흥미롭네요, 그죠? 이 사진은 영화 장면이고요. 이제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슷한 좀 연상되는 걸 갖고 왔습니다. 침팬치들도 카니발리즘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갈게요. 인간이 식인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인간과 가장 유사한 동물도 인간처럼 인간의 식인 행위에 해당하는 좀 비슷한 형태가 있지 않을까요? 인간과 가장 유사한 동물은요 98% 정도의 DNA가 유사하다고 하는 침팬지가 되겠습니다. 침팬지인데 얘네도 식인이 아닌데 동족을 잡아먹죠. 동족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영화 캡처 장면이에요. 이제 좀 상관은 없지만 연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컷 침팬지가 매우 공격적으로 잘 알려져 있죠. 자, 1976년에 한 동물학자가 침팬지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동물학자였죠. 침팬지를 연구하던 도중에 두 마리의 어미 침팬지들이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장면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걸 잡아먹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낳은 새끼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 동물학자가 놀라가지고 이제 돌 던지고 뭐 소리를 질러서 그 상황을 말렸다고 합니다. 이 어미 침팬지들을 쫓아내버렸다고 합니다. 이 어미 침팬지들은요 계속해서 이제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했었대요. 그것도 유독 자기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침팬지도 동족 상잔을 한다는 거죠. 인간으로 치면 인간과 침팬지는 DNA가 유사하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자, 인간에게도 그러면은 아주 예전부터 본능적인 좀 뭐랄까 음식을 먹는 행위로 식인이 있었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최근에는 침팬지들의 어떤 이 동족을 잡아먹는 행위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에 의해서 서식지가 점점 좁아지니까 생태계가 이제 좀 한정돼 있고 식량을 확보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동족을 잡아먹는 이런 행위가 조금 더 많이 생겨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자연 속에서도 카니발리즘이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꼭 식인을 어떤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는다라는 그런 좁은 형태가 아니라 좀 폭넓게 생각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니발리즘은요 의료 형태에서도 나타납니다. 의료 행위,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고치기 위해서도 인간을 먹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의료 형태를 띠는 카니발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진이 뭐냐면요 영국에서 발견한 해골인데요 물을 떠먹었다라는 흔적이 발견됐어요. 이 해골에서 머리뼈에서 물을 담아먹었다라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왜 굳이
인간의 머리뼈를 이용해서 물을 마셨을까요? 자, 이 의료 형태였다는 건데 이제 사실 식인에 대해 가장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럽인들이에요. 유럽인이 식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큰 거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식인이라는 말만 꺼내도 그 사람을 야만인처럼 생각한다고 해요. 하지만 유럽인들은 중세시대에 식인을 아주 일상적으로 했다라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 의료 목적인데 뭐 두통이나 어떤 뭐 갖가지 질병에 의해서 인체의 재료로 한 약을 썼다는 겁니다. 인체의 지방이 인간에게 지방이 상처의 회복을 좀 빨리 해준대요. 그리고 관절염에 좋다고 합니다. 뼈에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피는 간질이나 어떤 경련성 증상을 줄인다라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은 뭐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학적 연구였는지 미신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식인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병을 고치려면은 사람의 살이나 피를 마셨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혈액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사람을 살인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죠. 법에 이제 경찰에 붙잡힐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형수들에게 피를 얻었었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인에게 뒷돈을 주는 거예요. 사형 집행인에게 뒷돈을 주고 이 사형수의 시체를 넘겨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형된 시체를 이제 받아서 수혈을 했고 이제 혈육을 구해서 이제 몰래 구입한 거죠. 원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몰래 구입해서 이제 팔기도 했고 약으로 쓰기도 했었고요.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보다 훨씬 예전에서는요, 이집트에 있는 미라들을 꺼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약으로요. 당연히 이 공급량이 한정돼 있잖아요. 미라가 많아야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지방이나 혈액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죽은 시신을 건조시키거나 소금이나 허브로 그을리는 등 뭐 이렇게 방부 처리하는 겁니다. 썩지 않게. 이렇게 해서 시신을 보관하고 있었다가 이제 일부씩 채취해가지고 약재로 사용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에 이제 특히 선호하던 게 좀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들, 그리고 처녀 여성 중에 이제 결혼하지 않은 여성 처녀들을 좀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됐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요,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는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강인하다, 체격이 좋았고 체력도 좋고 좀 힘이 센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의 몸을 이용해서 약을 만들면 효과가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경우는 처녀의 피예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의 피가 훨씬 더 병을 고치는데 효과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겨졌기 때문에 좀 더 귀했었다고 합니다. 치료용으로 하는 식인인 건데 대부분 미신이에요. 대부분이라기보다 거의 100%에 가깝게 미신이라고 알면 될 것 같고요. 속설인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의료 형태를 띤 카니발리즘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센병의 경우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한센병은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썩게 되는 겁니다. 피부에 감각이 없어지면서 썩는데도 아프지 않습니다. 전염병인데요. 우리말로 문둥병이라고 하면 다 이해되실 겁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병이 불치병으로 취급받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병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이 어린아이의 간을 먹어야 한다라는 소문이 돌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그래서 한 60, 7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사라지면은, 만약에 납치되거나 실종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문둥병자의 소행이 아닌가라고 경찰이 의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실하게 판명이 난 건 아니지만 간간히 어떤 뉴스로 들려오기는 합니다. 중국에서는 낙태한 아이로 알약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인유 캡슐에 대한 얘기죠. 이게 뭐 남성에게 좋다, 정력에 좋고 뭐 젊어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모두 근거 없는 속설을 믿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카니발리즘과 정신질환에 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양들의 침묵의 장면인데요. 대표적인 잘 어울리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인은요, 생존과 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아본 거에 반하면은 먹기 위한 어떤 식량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어떤 의식인 거죠. 그런 식으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외에도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행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범죄자 중에 좀 유명한 식인을 했던 범죄자 안드레이 치카치로, 뭐 일본의 사가와 카즈마사, 엘버트 피시, 에드 게인이라든지 리처드 체이스 등 다 유명한 이제 인육을 했던 살인마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정신분열증 판단을 받았습니다. 정신분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자신의 이 식인 행위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산 사람을 죽인 뒤에 그 사람의 살을 잘라서 먹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대요. 하지만 죄의식 같은 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병 진단이 됐었던 거죠. 이 식인 행위에는 상습성이 있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머리에서 이 식인을 한번 하게 되면요, 식인에 대한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독이 된대요, 그 생각에. 중독성이 점점 강화되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상상을 실행에 옮긴다. 그 상상을 실행으로 옮길 때 뇌에서 도파민이 상당히 대량 분비된다고 합니다. 연쇄 살인마들에게서 대부분 보이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상하고 있던, 사람을 죽이고 있던 그 생각들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질 때 상당히 쾌락을 느낀다고 합니다. 도파민의 분비를 인해서. 식인을 하는 사람의, 식인 살인마들의 경우에,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그 먹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먹을 때 상당히 쾌락을 느끼고, 그 감각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독되는 식인 행위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한번 식인에 중독된 인간은요, 절대 이 식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하네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